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오늘 한국은행 쪽에서도 외환 개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행에서는 오늘 외환 개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원화가 약세가 되었던 원인들 있죠. 이 한국에서 원화가 약세가 되었던 원인들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원화 약세 요인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화 전망이 중요하다는 사실들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화가 얼마나 강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어디쯤에서 지지를 할 건지도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지금 달러 환전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어느 시점에서 환전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환전에 대한 타이밍들, 그리고 왜 그렇게 타이밍들이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 전망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10월 달부터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약세가 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10월 달 이후부터는 엔화랑 원화랑 동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엔화랑 원화랑 동조화가 되었는데 엔화가 약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약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엔화랑 동조화가 되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흐름들이 보였던 게 10월 달의 흐름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동조화가 세게 되었는지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11월 24일 날 때 달러가 약세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12월 달 FOMC에서 우리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과 함께 달러가 약세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달러가 마이너스 3%가 약세가 된다면요, 원화 가치는 플러스 3%가 강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11월 24일 날 때는 달러가 약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약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다? 엔화랑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요 큰 흐름들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요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이 흐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화가 왜 달러 대비 많이 약세가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대미 투자로 인해서 원화 약세 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미 투자로 인한 이 원화 약세 요인들 있죠. 요거랑 엔화 동조화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1번이 자연스럽게 원인 2번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자연스럽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요인들로도 연결이 되곤 해요. 그리고 원인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쪽에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들이 워낙 좋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인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영향력은 있긴 합니다. 최근에 한국은행 쪽에서 해외 투자 많이 해서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원인 3번과 4번 요인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향력보다는 원인 1번과 2번 요인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우리 10월 달부터 이슈가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 관세 이슈 있죠. 일본 쪽은 이때 당시에 관세가 15%로 내려간 상태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얼마였었냐면 한국의 관세는 25%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과 한국 모두 똑같이 미국한테 자동차나 여러 가지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출을 하는데 일본은 관세가 15%고 한국은 관세가 25%라면 미국한테 물건 팔 때 일본이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100만 원의 물건이 있을 때 이게 미국으로 가는 순간 관세 15%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115만 원 이렇게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 관세예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0만 원짜리 물건인데 미국한테 팔면 1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가 더 높은 상태였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왜냐? 관세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출 경쟁력에서 이 상당히 밀릴 수 있는 환경에다가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엔화가 또 약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을 잘 생각해 봐요. 일본은 관세로 인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도 유리한 상태인데 엔화 약세까지 되니까 수출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일본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도 이런 상태에서 원화를 강세로 가지고 가는 게 쉽게 가능했을까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 관세 이슈도 있었고 일본의 엔화도 약세가 됐는데 여기에서 혼자 원화가 강세가 되어버린다? 수출 경쟁력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이런 이슈가 그 7월달과 9월달부터 이미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10월달쯤에 일본 쪽에서 상호 관세 협상들이 타결이 되자마자 일본과의 엔화 동주화 현상들은 매우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게 핵심 본질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의 엔화 동주화 현상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본 쪽에서 이슈가 있었냐면 10월 달 초에 그 다카이치 총재라고 해서 돈을 되게 많이 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총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바는 뭐냐면요. 아베노믹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엔화가 되게 약세가 되는 구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10월 달쯤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일본이랑 수출 경쟁을 할 때 이 수출 경쟁이 밀리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엔화를 더더욱 낮추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야, 엔화가 이렇게나 약세가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수출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이 시그널들이 보이자 자연스럽게 한국도 엔화랑 동조화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엔화 약세에 따라서 동시에 원화도 약세가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1400원 구간에서 왜 한국의 원화가 약세가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는 일본과의 엔화 동주화 현상 때문에 약세가 된 거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슈는 무엇이었냐? 그 다음 이슈부터는 사실상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었던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예외주의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과 중국에서도 갈등도 있었고 뭐 히토르 같은 걸로 전쟁하고 있었던 그 시기들 기억나시죠? 뭐 중국 쪽에서는 히토르 규제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미국 쪽에서는 규제해봐라 우리 너희한테 관세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싸웠던 구간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달러가 상당폭 강세가 되었던 부분들이 여기 구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해당 구간들에서는 그냥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원화가 약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달러가 플러스 3%가 강세가 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원화 가치는 마이너스 3%가 약세가 되겠죠. 요런 마인드가 나타났던 게 이쯤의 구간들이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한 11월 달 중순쯤에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었던 포인트가 있어요. 자, 다시 지금 차트는 12월 달까지의 차트가 아니에요. 밑에 차트를 보시면 11월 달 중순에 있는 차트인데 이게 정확히 11월 중순쯤에 원화가 되게 강세가 되는 흐름들이 보였거든요. 이때 뭐냐면 한국도 이제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관세 협상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일단 관세 협상들에 대해서 타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려가 있었던 게 무엇이었었냐면 그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이거를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3,500억 달러를 지금 당장 투자를 하게 되면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팩트시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 관세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너희들 돈은 어떤 식으로 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공개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개 문서에 따르자면 생각보다 달러 수급 쪽에서 문제가 많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우리 달러 수급 같은 데에서 문제가 크게 없겠다라고 하면서 원화가 강세가 되었던 게 이런 구간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원화가 약세가 되었던 게 이 관세 이슈 있죠. 그러니까 3,500억 달러를 미국한테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해당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소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체크를 할 수 있는 건 관세로 인해서 악재가 되었던 해당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이 되었구나. 요거는 소멸이 된 게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다? 엔화랑의 동조화 현상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 안 그래도 엔화가 딴 거 다 동일하다고 쳐도 엔화 가치가 너무 저렴해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수출 경쟁력이 너무 높아지니까 일본이 엔화가 약세가 되면 한국도 요거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 스탠스는 안 지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엔화 약세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도 일본이랑 수출을 경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본과 수출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본 엔화에 따라 가지고 원화도 하락해야 되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들이 중요했던 포인트고 요게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속적으로 수급적인 요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급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4번 요인들을 봐봐요. 이 4번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 미국 예외주의라고 해가지고 미국한테 어차피 투자할 것밖에 없다. 미국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었던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달러가 강세가 되어서 원화가 약세가 되었대요.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더 이상 원화도 약세가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 흐름들이 보인다면요. 원화도 더 추가로 약세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해되시죠?
왜냐? 지금까지 봐봐요. 달러 강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죠?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여기에서 원화가 약세가 된 것만큼 이 달러가 약세가 되어버리면 그래도 원화가 하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일단 달러 강세에 이거 언제쯤 변화가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가 언제 나와졌다? 11월 25일 날 때 달러 약세 흐름들이 나와졌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2월 달 FOMC에서 금리 인하하나요? 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했었는데 금리 인하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해줬었죠. 크리스토퍼 월러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확률들이 높습니다 라고 발언을 해줬었고, 그리고 경제 데이터조차도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물가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와지면서 금리 인하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달러 가치가 이때 100포인트에서 97.5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가 하락했냐면요, 달러가 3% 정도가 하락했다고요. 자, 그러면 한국의 원화 약세를 만들고 있었던 원인 4번 달러 강세 요인 있죠. 요것도 11월 2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소멸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은 요인은 원인 2와 3번밖에 없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거, 달러가 3%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원화 가치도 상승해야 되잖아요. 원화 가치가 상승을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봐요. 달러가 하락했으면 원화 가치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뭐다? 한국의 원화는 지금 1엔화 쪽에다가 더욱더 동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달러가 약세가 되었을 때 엔화도 똑같이 약세가 되어준다면 원화도 약세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되었는데 엔화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도 안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 흐름들이 나타났던 게 환율 시장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 때 이슈가 되었던 게 뭐냐면요,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 얘들아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엔화도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엔화 쪽에서는 엔화가 상승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수급 쪽에 문제가 있다. 엔화 지금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러가 하락했는데 엔화는 안 하락, 엔화 가치가 안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야, 달러가 하락하면 엔화가 상승해야지. 근데 엔화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고, 원화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해야지. 근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지 않네? 이거는 원화가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화랑 원화가 저평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지속이 되면 우리 외환 개입 들어간다라고 계속해서 포인트를 던지고 있었던 게 11월 25일 이후의 흐름들이었다고요. 그게 지금까지가 계속 이어졌던 흐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자, 달러 강세 구간들이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되고, 한국 고유의 악재가 소멸돼서 잠깐 강세가 되었던 것들도 이해가 되고, 근데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가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났던 게 11월 25일 이후인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엔화도 약세가 되고 원화도 약세가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는 야, 지금 달러보다 너무나도 일본 엔화랑 원화가 약세가 된다, 저평가가 심하다 라는 말들이 나왔고, 요 저평가에 대한 주요 원인들이 뭐다? 너희들 해외 투자 많이 해서 그렇잖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충분히 다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요인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해외 투자의 비중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수급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어떤 이슈가 터졌다?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외환 개입 하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지금 타이밍에 외환 개입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한국은행에서 외환 개입하려면 어떤 시그널이 필요할까요? 일본 쪽에서 엔화가 강세가 되어야 돼요. 일본 쪽에서 봐요, 여러분. 일본 쪽에서 엔화가 2%가 강세가 되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국의 원화도 2%가 강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흐름은 뭐냐면요, 이번에 22일 날과 23일 날 때 일본 중앙은행에서 외환 개입을 해서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었으니까 한국의 원화도 똑같이 강세가 돼야 되는데 한국 원화가 이걸 못 따라간 거예요. 근데 못 따라갈 만 했어요. 왜냐면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냥 대놓고 수급으로 밀어버리니까 우리 일반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엔화 왜 상승하지? 근거가 없는데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애매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끼어가지고 얘들아,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 개입해가지고 일본 엔화 같이 상승했으니까 우리 한국도 일본이랑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우리도 외환 개입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일본과 한국의 흐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일본은 왜 외환 개입을 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또 외환 개입을 한다고 해봐요. 일본 쪽에서 외환 개입을
크리스마스 때도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일본이 외환 개입을 해서 엔화가 10%가 강세가 되었대요. 그러면 일본에서 외환 개입한 것만큼 한국도 외환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본 쪽에서 왜 외환 개입을 하면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번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었냐면 중립금리 상향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접적인 코멘트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중립금리의 상향이 없다는 거는요, 앞으로 기준금리 한 번만 인상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본은 금리 1회만 더 인상하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엔화 약세로 간다라고 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이 엔화가 강세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중립금리를 상승시키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중립금리가 상승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2번에서 3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엔화 강세가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의 스탠스는 중립금리를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에서 바라보기에 엔화가 157엔을 뚫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해서 157엔을 뚫리게 된다면요, 이 위로는 저항 라인이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엔화가 약세가 될 수 있었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야, 아무리 우리가 중립금리 상향이 없다라고 해도 그렇지 금리 인상 한번 더 할 수 있고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충분히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이번에만 중립금리 상향이 없다고 했지 나중에는 중립금리 상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이렇게나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는 난 용인하지 못한다. 지금 엔화가 너무 약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개입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번에 외환 개입이 나타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던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이게 이 흐름이 22일과 23일 날의 흐름들이었고, 요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한다? 야, 일본에서 외환 개입이 나오네? 그러면 엔화랑 동저가 되어야지.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1480원 뚫리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원화가 상승할지 몰라요. 거의 1600원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외환 개입을 되게 하고 싶었던 입장인데 일본 쪽에서 이렇게 나와주니까 이번에 외환 개입을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요게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 오늘 장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외환 개입하겠습니다 라고 코멘트를 던졌던 겁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번에 나왔던 거고,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큰 흐름들을 이해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 향후 원달러 전망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요, 일본이 중요해요. 일본 쪽에서 엔화가 강세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보인다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그 원화 입장에서도 강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외환 개입이 한 2번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기점이면 어떠냐면요, 이런 거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휴가 나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창을 보면요, 이 거래창에서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이 호가창이 되게 얇아요. 근데 매수와 매도를 할 때 호가창이 낮다는 건 뭐냐면요, 한 일본 쪽에서 한 157엔이 있고 여기 한 150엔이 있다라고 쳐보죠. 그럼 이 중간에 여러 가지 물량들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 151엔 있고 152엔은 아예 없는 거죠. 152엔은 없고 그 다음에 바로 한 154엔 있고, 자,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야, 엔화 강세 만들자. 특히나 지금처럼 호가창이 얇을 때 엔화 강세를 만들어버리자 라고 하면서 쫙 밀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엔화를 급격하게 매수를 하면서 빠르게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런 구간까지 외환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이 언제다? 연말이에요. 연말 때는 이런 호가창이 얕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엔화를 빠르게 강세로 만들면서 그 어느 정도 환율의 약세폭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본 쪽에서 성탄절 때 기습 개입할 거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뜨죠. 이게 어떤 의미다? 엔화 쪽에서 급격하게 엔화를 매수를 하면서 엔화 강세를 만들겠다는 의미구나. 엔화 강세를 만들어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 157과 이 155 사이에 있죠. 여기에서 환율이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박스권 라인에서 환율이 움직이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불안해요. 나중에 또 개입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에 밀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이라면 150엔까지 밀고 싶어요. 근데 요거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 목적은 뭐다? 민다면 150엔까지 밀어주는 게 안전하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스탠스는 잘 모르겠긴 하나 일단은 154엔 정도까지는 충분히 밀 수가 있고 150엔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펀더멘탈 요인에다가도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11월 25일 날 때 봤다시피 달러 가치가 마이너스 3%가 하락할 때 엔화는 거의 0%가 그 상승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엔화 강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뭐 끌어내릴 가능성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것만큼 한국에 있는 원화도 강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율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보고 판단을 할 거냐면요. 지금 당장 환전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환전을 할 거라는 사람들은 외환 개입이 더 이상 없다는 거에다가 베팅하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 외환 개입이 없을 거고 엔화가 이제 더 이상 약세가 될 거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원달러 환율을 환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엔화가 약세가 계속 될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런 분들은 달러 환전하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그냥 관망하는 거예요. 일단은 관망하다 보면 나중에 힌트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야 너희들 외환 개입 이거 하지 말라 요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외환 개입 못 하겠죠.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다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겠죠. 왜냐? 외환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의도적으로 엔화를 약세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외환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순간 엔화의 강세를 못 만들죠. 그러면 엔화 강세를 못 만들면 이 구간들에서는 원화도 엔화 따라가니까 원화도 약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지금 저의 뷰는 어떠냐? 일단은 12월 한 26일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보고 여기에서 154인 여기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나갔냐? 일단 1450원 있죠. 여기에서가 일단은 1차적인 어느 정도의 그래도 방어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외환 개입이 앞으로 더 안 나타난다면요. 1450원쯤에서 어느 정도 원화 가치가 버틸 것 같고요. 근데 외환 개입이 또 일어나지고 그리고 수급 문제도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1,4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400원쯤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달러로 상당폭 환전을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1,400 미만 된다? 달러 환전을 확 하시고요. 여러분들 쪽에서 지금 달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쯤에서 환전을 하는 것들도 틀리지는 않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 개념으로는 제가 멤버십 쪽에서는 환율의 안정화가 된다면 이게 채권 매수 타이밍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도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 가지면요. 만약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한 1370에서 1430원 사이에서 놀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하는 관점에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을 트레이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지는 나중에 어디까지도 연결될 거냐? 채권 트레이딩까지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가면 요게 금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금은 패스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완벽히 이해를 했다.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채권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오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식의 코드라고 하는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오늘 하루 동안 무료일 거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런 환율 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제 멤버십 영상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2배 레버리지를 매매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금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들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어디쯤에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